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5 1-1강입니다. 낀 강이죠. 전두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은 환수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집단 심리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월 10일 전두환의 장남인 전제국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준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십수년을 끌어왔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 납부가 마무리되어진 겁니다. 물론 아직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는 이제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런데 좀 찜찜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서 이번 강의, 이 낀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국민 정서, 그리고 이게 집단 심리가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그것에 가려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뭔지, 그것이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겁니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국민을 올가매거나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이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격자들이 수두룩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녀자를 그 수십 명 죽인 유영철 같은 살인마, 그런 괴물에게도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당연히 뭐 이런 범죄자한테도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이상하죠? 이런 범죄자 명백한 범인이고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이거는 사형에 처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에게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용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법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권이 억압되거나 인권 침해의 소지를 막고 뭐 수십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번 전두환의 추징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정당한 법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학자나 법학 교수 누구도 추징금을 받는 과정,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 불법은 아니더라도 억지스럽고 일면 폭력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그 돈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서 그 누구도 추징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감정상 그 돈은 국민의 돈이고 당연히 그 돈은 받아내야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국민 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론 앞에서 돌 맞을 각오를 하는 법률학자나 그 말 잘하는 제야의 입담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 어떻게 보면 저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입맛에 맞거나 돌맞지 않을 만한 소재만 가지고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징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억지스럽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절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먹물들의 특징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먹물들은 이제 그럴싸하게 말만 하면서 위선을 떨고 자신이 뭐 민주투사나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명함만을 달고 있을 뿐 실제로 민주화나 사회 정의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기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번에 누구나 이제 예상했듯이 전두환이 추징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뭐 이미 재산을 십수년 전에 재산을 뭐 은닉하고 도피시키고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사실 추징금을 받아내지 못했던 거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게 불가능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때요? 불법적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전두환 추징금은 국민의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슈가 되었고 이슈를 만든 거죠. 이번 정권에서. 이 돈을 이제 받게 되면 국내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현 정권의 국면 전환용으로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돈을 꼭 받는 것이 이제 뭐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국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척결이라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추징금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두환을 중심으로 먼 인척부터 가까운 인척에게 검찰은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8월 14일 날 전두환의 처남이자 이순자의 동생인 이창석을 검찰이 먼저 친 거죠.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구속됐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이 사람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범으로 몰리게 됐고, 또 2003년과 2005년 미국의 뭐 애틀란타나 LA의 고급 주택을 아내 박상아의 명의로 구입을 했고, 그게 다시 또 처가 쪽으로 명의가 변경되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소환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전두환 차남의 처가 쪽까지 이거 잘못하면 모두 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돈까지 잘못하면 이게 감옥에 갈 신세가 된 겁니다. 참, 그 전에 이제 전두환의 아들들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부터 시작이 됐죠. 일단은 뭐, 전제국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찌됐든 그걸 전두환의 돈으로 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은 겁니다. 이제 다음엔 큰아들인 시공사 대표인 전제국에 대한 소환이 임박하게 됐고, 이제 전제국은 돈 낼 수 없다. 이제 구속까지 각오했지만은 전재용이 예전에 이제 수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형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날 백기투항을 하게 된 겁니다. 사감은 발표하고 1672억 원 다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은 숨겨진 재산에 대한 물증이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압박한 수단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한 거죠, 결국.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세금 탈루 등의 문제는 전두환이 숨긴 재산인지 아닌지 사실 법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그냥 세금 탈루 명목으로 이창석을 구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용까지 거기에 관련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일단 이렇게 구속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먼 친척서부터 다가오죠. 그 다음에 전두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의 장남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엔 전두환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서 그것을 환수하는 방법을 써야지 털면 털린다는 생각으로 주변부를 압박해서 마지막엔 그의 아들에게 칼날을 겨눴다는 게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그들은 세금 탈루라든지 전재용 같은 경우는 외국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도피했다는 그런 혐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그런데 그런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왜 지금 와서 들춰내는 걸까요? 아니 이런 범죄 사실을 진작 수사를 해서 세금 탈루한 부분도 환수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전제국에 대해서 돈도 회수하고 사법 처리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세금 탈루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제국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없는 죄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사의 목적이 뭐냐?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이런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검찰이 그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고 땅도 매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한 거는 단지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한 압박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검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두 군데라고 하는데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은밀히 숨긴 재산을 그리고 정말 꽉 움켜쥐고 합법적으로 전부 은닉한 재산을 토해내게 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전두환이 은닉한 재산을 찾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이창석을 구속하고 전두환의 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폭을 떠올렸어요. 조폭들이요, 자신의 자릿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지역에 식당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앉아서 장사를 방해합니다. 손님들이 올 리가 없죠. 식당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폭들에게 매달 돈을 상납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식당의 주인들이 가진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금 탈루를 신고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식당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고발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식당 주인의 사생활을 뒤져서 그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전두환에게 받은 추징금을 환수하는 방법이 딱 이런 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터전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다 올스톱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두환 일가가 가진 약점을 들춰내서 뭐 약점은 물론 불법을 저지른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추징금을 받은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재자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아우 정말 기뻤어요. 이거를 왜 못 받아내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진행하고 돈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가진 무서운 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넘버 3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송강호가 뜬 영화. 거기 보면 최민식이 검사로 나오는데 조폭보다 더 심한 조폭으로 나옵니다. 검사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네. 검찰은 이번에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고 자축을 할 겁니다. 그저 이리저리 치고 패고 구속시키면 돈을 토하게 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자축하는 가운데 그들은 절대 권력의 단맛을 보게 되고 여기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은 느낄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냈다는 전재용의 발표문을 보고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친 박수와 함성이 우리에게 겨눠지게 될 칼날이고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등을 꽂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주 쉽게 겨우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전두환 일가를 협박하고 구속해서 돈을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힘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즉 조폭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앉아서 남의 영업 방해하고 돈을 받아내는 쉬운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치려고 마음먹으면 무조건 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검찰입니다. 그리고 법 자체, 법 해석이라는 게 말이에요. 두루뭉실한 경우 많거든요. 우리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거든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모든 변호사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 편을 갈리더라고요. 법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게 법이 변호사들, 법률의 전문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쪽은 합법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검사들이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이게 휘두르게 되는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싶고 그저 윽박지르고 주변부를 압박해가면서 죄를 실토하게 만들고 그저 그들을 이제 올가매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증거를 찾고 복잡한 절차를 받고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그냥 이런저렇게 변죽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부패한 권력은 꼭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는 전에 윤강중이었나요? 누구였나요? 그 검사가 거의 뭐 피해자를 갖다가 피의자를 그 변호해주고 피해자가 그렇게 진정하는데 묵살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결국은 이제 구속된 사건이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피해자를 갖다가 탄원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묵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조폭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권력은 이제 절대 권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추징금 받았다고 환호성과 함성을 외치고 정말 잘했다 검찰 그러는 사이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목을 조일 수 있고 우리의 목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쓴다면 상관없는데 불법적이든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삭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무시된 수사가 만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어떤 여파를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이고 그 1,700억 받으려고 국민의 한풀이 하려다가 1,700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권리를 짓밟는 것이 관행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두려움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저는 1,700억 원 그런 거에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면 1,700억 원보다 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마당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저 쉽게 피의자의 범죄와 상관없는 부분을 들춰내고 그의 약점을 뒤져서 없는 죄를 허위자백하게 한다든지 피의자가 사실은 다른 문제들을 덮으려는 과정에서 그냥 죄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피해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조차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방어 권리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인권도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와 상대할 때는 자신이 악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전두환과 상대하면서 검찰은 혹시 그들이 전두환과 같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탄압했던 것을 고스란히 그들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풀이나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쓰인 전두환 추징금의 환수로 얻는 것보다는 이번에 저는 이 한층 더 커져버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들이 절차와 어떻게 보면은 법을 무시한 채 그 목적 지향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인정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선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항상 옳다라는 잘못된 권위의식과 범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00억 원을 그런 식으로 받아내느니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이번에 전두환 일가에 대한 수사에 국한됐지만 나중에는 온 국민에게 언제든 그 권력의 칼날이 합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의 인권을 무시한 채 행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용한 방법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 써도 되고, 조폭처럼 어떻게 보면 협박과 서서히 변죽을 울리면서 핵심 인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압박해 들어가는 방법과, 문제의 본질은 사실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전두환이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어야죠. 하지 못하고 곁다리를 들쳐내서 그걸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당하게 될지도 모를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제 노파심과 불필요한 걱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옳다고 할 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중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아요. 그 대중의 심리는 잘못 작용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예를 들면요, 명분은 좋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척결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그 비극이 시작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태인 학살도 처음에는 장애인이나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더 이상 생명 연장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식물 인간들에 대한 안락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문화혁명도 부패한 기성세대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됐지만 수천만 명이 죽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동자를 착취한 지주나 사업주에 대한 증오심, 결국 그게 어때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싸했어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척결, 또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들을 안락사시키겠다는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들. 그들도 이제 처음에는 악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자신이 희생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따라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악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 절차랑 그 악마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에게 소명 기회랑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 악마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를 인권 유린이나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악마에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마라고 해서 제대로 인권을 보장되지 않고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악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를 형벌에 처하게 되고 이런 절차 무시하고 그냥 정말 인민재판처럼 빨리빨리 서두르고 또 뭐 이런 인권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심각한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5의 1-1 강의입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은 환수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뒤지는 것보다는 이걸 인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적당히 죄를 인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인맥을 동원해서 그나마 피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자신을 그런 방어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의자가